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경희대병원에서 근무하는 우동신이라고 합니다. 그 케이스로 간단히 시작을 하면서 아마 내용들을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들일 것 같아가지고 간단히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전에 PCI를 시행을 받으셨고 그 이후에 혈압약하고 당뇨약 드시던 분이 이제 신코피로 내원하셨습니다. 응급실에 오셨을 때 그 디다이머 엘리베이션이 있어가지고 응급실에서 이밸루에이션을 해봤던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응급실에서 CT를 찍어 보니까 신코피 이밸루에이션 위해서 CT 찍었던 것 같은데 이제 해보니까는 엠볼리즘이 확인되고 이 새벽 1시에 내원했던 환자분이다 보니까는 아마도 초음파에 대한 영상은 남아있지는 않았었는데 아마 거기서 이상이 있었는지 CT도 찍어봤었고 DVT도 확인됐었던 환자분이셨습니다. 우선 DVT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지 결정할 때 첫 번째로 우선 고려해야 되는 부분은 입원시킬지 말지부터인데 원칙적으로는 DVT 같은 경우에 스테이블하고 펑션이 이상 레날 펑션도 괜찮고 블리딩 리스크가 높지 않다면은 이제 약물 치료로 하는 것이 약물 치료 우선이고 그다음에 입원을 굳이 시킬 필요가 없긴 하겠지만은 이 환자의 블리딩 리스크가 높거나 또는 레날 인서피션시가 동반되어 있거나 또는 입원 환자분들 또는 여러 가지 프렐리티나 코모비티가 높은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DVT의 경우에도 입원 치료를 권유를 하고 있고 본 환자처럼 엠볼리즘으로 신코피도 있었었고 트로포닌도 증가됐었던 환자라면 아마도 입원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 게 원칙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DVT 치료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세 가지 타임 프레임에서 우리가 결정을 해봐야 되는데 처음에 그 진단을 하면서 이제 이 사람을 입원 치료할지 말지를 우선 결정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TPA 같은 스롬볼라이시스 세라피를 할지를 결정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블리딩 리스크가 매우 높다면은 IVC 필터 같은 거를 고려할지를 한번 고려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안티코아귤레이션을 뭘로 쓸지를 아마도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니셜 페이지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3에서 6개월 정도의 프라이머리 트리트먼트 기간 동안 약제를 유지하고 그리고 난 다음엔 이제 아무래도 가장 큰 디베이트가 있을 수 있는 세컨더리 프리벤션으로 약제를 계속 쓸지 말지를 결정하는 타임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그 DVT 같은 경우에는 바이타민 K 안타고니스트가 예전부터 써있던 약제이지만은 지금 도학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지금 현재 많은 스터디를 통해 가지고 에피카시 측면에서는 그 바이타민 K 안타고니스트와 크게 차이가 없지만은 이 블리딩 측면에서는 특히나 인트라크라니얼 헤머리지 페이탈 블리딩 같은 이 블리딩에서의 베네핏이 명확하고 이것이 서브 분석 아날리시스를 해봐도 특히 고령 환자라든지 캔서 환자 이런 환자들한테 베네핏이 있다 보니까는 저 역시 와파린 사용보다는 도학을 먼저 선택을 하면서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트렌드는 우리나라 이제 레지스트리 데이터를 통해였고 건보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해 보아도 이 바이타민 K 안타고니스트는 점점 줄어드는 반면에 이제 캔서든 아니든 도학의 트리트먼트가 점점 포션이 증가되고 있고 이제 그 약제 중에 어떤 걸 좀 많이 사용하는가 살펴보니까는 아마 선생님들이 리바록사반을 가장 많이 처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약제 선택을 할 때 우선 도학이 지금 현재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골든 스탠다드처럼 사용할 수 있는 약제이긴 하지만 약제를 사용할 때도 항상 고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꼭 있는데 이 약제는 이제 프레그런시에서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약제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안티포스포리피드 신드롬 환자들한테서는 그렇게 베네핏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환자군에서는 와파린을 사용하는 것이 권고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이 뒷부분에서 엘더리라든지 오베시티 부분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이 이제 타이밍 언제 할 거냐에 대한 내용인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결국엔 DVT를 진단을 받고 결국 이 환자 앞서 케이스의 환자는 엠볼리즘까지 풀모널 엠볼리즘까지 진행됐던 상태였었는데 결국 이런 스럼보스가 진행되는 걸 막고 그렇게 해서 페이탈한 상태로 진행되는 걸 막기 위해서 가능한 한 빨리 약제 선택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만약에 블리딩 리스크가 너무 높아가지고 액티브 블리딩 같은 상태라서 약제 사용하지 못한다면은 IVC 필터 같은 걸 사용할 것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모든 환자들한테 약제를 그냥 막 시작하기는 쉽지 않은 경우들이 대부분이긴 한데요. 특히나 이제 서저리 이후에 DVT가 진단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비록 수술 이후에 출혈의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은 먼저 일찍 시작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블리딩 서지컬 사이트의 블리딩이 진행되거나 아니면 블리딩 리스크가 매우 높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딜레이를 시킬 수 있지만은 그래도 48시간에서 72시간 이상을 딜레이시키지 않고 가능한 그 이내 사용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 뉴로서지처럼 하이 블리딩 리스크의 경우에는 로몰레큘러 헤파린을 시작을 해서 좀 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캔서 환자들의 경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항응고 치료를 바로 진행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 뒤에서 캔서 부분도 말씀드리도록 하고 프레그런시 부분도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로몰레큘러 헤파린으로 먼저 시작을 했었습니다. 시작을 하면서 바로 이틀째 그로스 헤마츄리아가 좀 나오고 그래서 했었던 환자가 있었는데, 앞서 응급실에서 DVT를 위해서 로이스티미티 비너스 페이지 CT를 찍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위에서부터 쭉 찍힌 CT가 있었는데, 영상을 보다 보니까는 이제 키드니에 이렇게 메스가 관찰돼 가지고 이건 한 달 정도 이후에 키드니 CT를 다시 찍었던 거였었는데, 이 키드니에서 RCC로 의심이 되는 3.3cm의 리전이 확인되었었습니다. 다른데 메타나든지 이제 그런 병변이 있는지 좀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이밸루에이션을 해봤고, 딴 데에는 특별한 이밸루에이션이 없었어가지고 한 달 정도 항고 치료 안티피사반 베이스의 트리트먼트를 한 이후에 그 약제를 잠깐 중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IVC 필터를 시행을 하고 수술을 진행을 했었고, 수술에서는 클리어셀 레나셀 CA가 진단됐었던 환자분이었습니다. 이 환자분이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원인을 잘 모르던 환자였었는데 이제 캔서가 진단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캔서 환자한테서 그대로 이제 도학을 쓰는 게 괜찮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저희 온콜로지 선생님들은 로몰레큘러 헤파린 또는 달테파린을 정말 좋아하시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봤었을 때 이 도학도 충분히 좋은 옵션이 된다라는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3에서 6개월 정도 짧은 기간 사용을 한다고 한다면은 도학이 충분히 괜찮은 상태로 여러 데이터들이 보여주고 있지만은, 하지만은 에녹사반이라든지 리바록사반 같은 경우에 GI 캔서의 경우에는 GI 블리딩이 리스크가 좀 있을 수 있어가지고, 그럴 때는 로몰레큘러 헤파린이라든지 에픽사반 같은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캔서 이빌레이션 하고 했었던 이유는 결국에는 이 환자를 얼마나 오랫동안 약제를 끌고 갈지를 고민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이 다 이빌레이션 하시는 것처럼 이 환자의 DVT가 생긴 비너스 트롬보 엠볼리즘이 생긴 리스크가 뭐 때문인지, 즉 수술 때문인지 아니면 롱텀 베드리든 스테이트였던지 또는 에스트로겐 세라피 같은 약제에 의한 것인지 또는 캔서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원인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될 것인데, 결국은 이런 거에 대한 평가가 이제 프라이머리 트리트먼트인 3에서 6개월의 트리트먼트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이제 롱텀하게 약물 치료할지를 결정하는 키 팩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결국에는 그런 롱텀 트리트먼트도 스럼버 엠볼리즘의 리스크가 계속 증가될 것이냐에 대한 그걸 통해서 결정하게 되는데, 이런 메이저 트랜지언탈 리스크 팩터 같은 경우에가 오히려 마이너보다는 리커런트 이벤트의 리스크가 좀 더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런 마이너한 트랜지언 리스크의 팩터의 경우에서 조금 더 장기간 약물 치료를 항응고 치료를 유지할 걸 권고를 하고 있고, 퍼시스턴트 리스크 팩터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매우 리커런트 레이트가 증가되기 때문에 항응고 치료를 지속적으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 좀 복잡하게 나와 있어서 케이스 클리니컬 시나리오로 잠깐 살펴보면은, 만약에 이게 정확히 명확하게 어떤 원인 때문인지 안다라면은 정말 3개월 정도 한 이후에 스탑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리커런트 레이시 증가된다라면은 롱텀 트리트먼트가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만할 것일 거고, 그리고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할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약제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리커런트 이벤트라면 당연히 인데피니트한 안티코알레이션을 계속 유지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 캔서는 해결이 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역시 스탠드드 안티코알레이션 테라피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앞서 제가 시간상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 입원 당시에 플레이트리 좀 많이 떨어져 있던 게 좀 특이한 부분이 있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 하이퍼코아귤레이티브 배터리를 검사를 해봤었는데, 검사 결과에서 좀 몇 가지 파지티브 데이터가 나왔어 갖고 12주 뒤에 다시 재검을 했었습니다. 12주 뒤에 재검을 했었더니 안티카디오리핀 안티바디가 다 파지티브가 나와서 안티포스포리피드 신드롬도 같이 진단된 환자분이셨었는데, 물론 스롬필리아에 대한 이밸루에이션은 모든 환자한테 할 필요는 없는 그런 환자분 검사 방법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의심이 된다면 한번 해볼 수 있겠고, 또 이런 프로테인 CS라든지 안티스트롬빈 3 같은 경우에는 항고 치료에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검사 결과는 그 이외에 다른 검사들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고, 약제를 중단하고 검사라고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저희 병원 같은 배터리로 같이 검사하다 보니까 다 같이 검사를 진행했었던 케이스였었고요. 그러면 이 안티포스포리피드 신드롬 같은 환자들한테서도 이 도학이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이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그 에피카시 측면에서 도학이 와파린을 이기지 못한 데이터들이 나와가지고 안티포스포리피드 신드롬 환자들에서는 그 도학보다는 와파린을 전통적인 바이타민 K 안타고니스트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앞서 79세라는 고령 환자분이셨었는데, 이제 고령 환자에서 약제를 쓰는 것에 대해서 매우 당연히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제 쓰다 보면 블리딩이 증가되지 않을까 고민할 수 있는데, 한 연구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스롬보틱 이벤트가 엠볼릭 이벤트가 블리딩 리스크보다는 고령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들한테 항고 치료를 적극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고, 하지만은 그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키드니 펑션에 따라서 변화가 될 수 있으니까는 이 키드니 펑션을 6개월 또는 3개월 간격으로 적극적으로 이밸루에이션해서 약제의 도즈 어세스먼트를 꼭 할 걸 권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령이라고 하면은 꼭 낙상에 대한 부분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의 현재 트렌드는 너무 낙상을 오버에스티메이션해서 약제를 언더 트리트먼트 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그 컨선도 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키드니 디스펑션이 있으면은 레널 임페어먼트가 있으면은 약제를 잘 도즈 리덕션을 하고, 아무래도 그 EGFR이 뭐 크레아틴 클로레스 30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도학 사용하기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이제 그래서 와파린 같은 약제를 오히려 프리퍼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미국의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에픽사바를 사용하는 경우도 좀 있기도 합니다. 헤파틱 디스펑션이 동반되는 경우에 이 환자들이 참 치료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 시로시스 자체가 블리딩 리스크도 증가되지만은 역시 마찬가지로 포탈베인 스롬보시스 같은 스롬보틱 리스크가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INR 이 자체가 이 이런 전체의 그 안티코아귤런트 스테이트를 평가하는 데 제한이 되기 때문에 약제 사용하는 것이 매우 제한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래도 약제를 그 와파린 그러다 보니까는 APB의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지금 현재 약제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 지금 제안하고 있는 데이터들이 있었었고, 수술한 이후에 생겼다라고 하면은 역시 그 약제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빠르게 치료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요. 프레그넌시의 경우에서는 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마판이라든지 또는 도악 같은 약제는 이 플라센타를 넘어갈 수 있는 약제이기 때문에 로우 몰레큘러 웨이트 헤파린을 사용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 치료 듀레이션은 그 입원 기간 중에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최소한 6주의 포스트 파툼도 치료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지만은 이제 그 브레스트 피딩으로 와파린이 넘어가진 않아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는 출산 이후에는 와파린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베스한 환자 같은 경우에 도학을 사용하다 보면은 이 도즈가 정말 맞을지에 대한 이슈가 항상 존재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BMI가 너무 큰 환자 같은 경우에는 도학보다는 모니터링이 가능한 약제를 선택할 것을 오히려 추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 세컨더리 프리벤션에서 측면에서 이 환자가 그 리커런트 이벤트가 매우 높은 환자라고 한다면은 약제를 그대로 계속 유지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는데, 제 경우에는 그런 이후에 이제 세컨더리 프리벤션 상태일 때 이런 풀도즈를 꼭 사용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돼서 블리딩에 대한 이슈도 분명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로도즈로 약제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팩터 11에 대한 데이터도 지금 스터디들이 되고 있는데, 지금 뭐 ACS나 APB에서의 데이터를 비교를 해보면은 여기에서 정말 VT에서 도움이 될지는 좀 결과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아무래도 DVT가 진단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 어떻게 입원 치료할지 약물 선택하고 할지를 결정한 이후에 처음 3중에서는 풀도즈 세라피를 우선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고,
익스텐전 할지는 그 DVT가 이제 다시 리커하고 엠볼링 리스크가 높은지에 대한 평가를 꼭 같이 이 시간 기간 동안 해야 될 거라 생각이 되고 이 약제를 와파린을 많이 사용한다면 약제를 잘 복용할 것을 환자 교육과 이 블리딩에 대한 프리코전을 같이 교육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